저 역시 누군가를 만나면 그렇게 나이를 궁금해하더라고요.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제 지도 교수님의 나이도 궁금했습니다. 외국인한테 나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실례라는 건 알고 있어서 질문을 이렇게 계속해서 했어요. 몇 년도에 대학을 다니셨나요? 몇 년도에 학위를 받으셨어요? 바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유추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 지도 교수님이 막 웃으면서 경일, 나 1966년생이야. 이미 한국인은 제가 자신의 나이를 궁금해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대학 다닐 때부터 친한 한국 친구들이 꼭 나이를 물어봤었대요. 물론 저의 지도교수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외국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의 나이를 궁금해하고 나이에 민감하다는 거. 꽤 많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이젠 잘 알려진 사실이라는 거죠. 대체 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나이가 중요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빨리 파악해야 하는 게 뭘까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바로 이거겠죠. 아무리 다른 걸 잘 맞추고 친절하게 해줘도 그 상대방의 나이에 맞지 않는 언어를 내가 쓴다면 결국 나는 무례해지는 셈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대체 우리 언어는, 즉 우리 말은 왜 그렇게 나뉘어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존재하지만 심리학자인, 특히 인지심리학자인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기본적으로 서열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단순히 힘이나 권력의 서열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서열. 우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좁은 문화입니다. 좁은 문화니까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성이 성립되는지 알려면 나이가 중요하죠. 내가 저 사람을 힘으로 이겨도 나이에서는 역전될 수 있거든요. 다른 것들이 다 동등하다고 생각했을 때 매기는 서열이 바로 나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 시절에는 양반이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자기보다 더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겐 말을 놨다는 겁니다. 과거엔 신분이 있으니까 그게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신분은 사라지고 나니 우리나라와 같이 좁고 긴밀한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문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서열을 나이로 나누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어 때문에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면 다 존댓말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언어가 기본적으로 존댓말과 반말로 나뉘니까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절대로 다는 아니겠죠. 존댓말의 종류도요, 훨씬 더 미묘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두 살 많은 사람한테 하는 존댓말, 2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의 부모님 뻘 되는 그런 어른한테 하는 존댓말, 심지어는 동갑인 걸 서로 알고 있지만 완전한 친밀감이 형성되기 전에 하는 그런 또 존댓말까지. 정말 존댓말의 미묘한 차이, 그리고 종류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죠. 이건 말고도 정말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키는 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나이를 알고 거기에 맞게 미세하게 적절한 존댓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조선시대만 해도요, 같은 계급이라면 혹은 같은 신분이라면 위아래 5살 차이 정도는 그냥 친구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철학자로 유명하신 김영석 교수님과 그리고 시인 윤동주 선생님은 친구였죠. 그런데 사실 이 두 분은 무려 3살의 차이가 나는 형과 동생의 나이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분은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중학교를 같이 다니셨거든요. 따져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한 살 한 살 정확히 나이를 따지는 문화가 만들어진 지 100년도 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한 이유는 뭘까요? 우선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해에는 아이가 100만 명이 넘게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것보다 인구가 훨씬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면서 같은 범주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충분히 많아지니까 그 범주의 수가 또 세분화된다는 겁니다. 1970년생인 저한테는 그저 같이 학교에 다니면 친구라는 게 아니라 같은 해에 입학해서 다닌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친구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예전처럼 몇 살 터울까지 다 같이 친구가 되는 문화로 바뀔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리적인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연결성은 더 강해졌거든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사는 동네, 나와 같은 초등학교 다니는 같은 학년 아이들만 친구였습니다. 서울의 어느 동, 어느 동네까지만 내가 친구를 만들어내는 가능한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완전히 다르죠. 서울에 살면서도 다른 지역, 심지어 외국에 있는 아이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물리적 인구의 수 자체는 줄었지만 심리적 연결성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변별력을 찾기 위해서 결국 같은 나이만 친구다라는 게 형성이 되고 오히려 더 좁고 구체적인 기준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국에서 앞으로도 같은 나이가 친구다라고 하는 이 문화는 그리고 이런 경향성은 쉽게 약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는 보통 성인이 돼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같은 나이에 고등학교까지 같이 졸업하잖아요. 그 관계가 무너지기는 더욱더 힘들다는 겁니다. 나이를 중요시하고 궁금해하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장점이 하나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타인의 관계를 훨씬 더 미묘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미묘하게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데 유리해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알아차리면 미묘한 무언가를 할 때 더욱 유리하겠죠. 그게 뭘까요? 바로 미묘한 협상. 심리학의 대가 애리조나 대학의 로버트 치알디니가 한국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다 라고 자신의 책에서 밝힌 적도 있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한국인을 납치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알디니는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미국인 혹은 미국에 이런 일이 생기면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협상가를 잘 섭외해서 그 다음에 협상 금액을 어떻게 설정할까? 어떻게 인지를 인계받을까? 혹은 그것이 불가능하면 뒤에선 어떻게 대테러 부대들을 동원해 정밀 타격을 할까? 주로 이런 걸 생각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는 겁니다. 치알디니는 바로 어떤 점에 놀랐을까요? 한국의 정보기관에서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납치한 자들이 쓰는 그 부족인 파슈툰족의 언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한국의 정보기관은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치자면 사투리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역으로 이용해서 협상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상대방과의 미묘한 연결성과 최대한 호감을 서로 가지게 만드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심리학자도 이 점을 인정한 겁니다. 한국인들은 미묘한 것을 잘 캐치해서 호감을 혹은 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탁월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섬세한 소통이 가능한 게 한국인의 강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반면에 나이에 민감한 문화에서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경계할 것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는 그릇된 신념이죠. 즉, 내가 나이가 많다면 혹은 내가 나이가 어리다면 하면서 그것으로 다른 대부분의 행동들을 그걸로 결정하고 그걸로 좌우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 우리는 순간적으로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심지어 부부싸움을 할 때도요, 배우자에게 너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죠. 반대로 내가 나이가 더 적으니 주도성은 다 상대방에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주도성이나 주체성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는 출생 서열이 그 사람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경계해야 될, 정확하게 그 제한점을 인식해야 될 문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나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전에는요, 우리의 신체 나이와 정신 나이가 대부분 비슷하게 같이 갔습니다. 신체적 나이와 정신적인 성숙의 단계가 크게 다르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던 그런 시대가 바로 과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에는 뭘 해야 되고 30대에는 뭘 해야 되며 또 하지 말아야 하고 40대에는 또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뉘었던 시절이 바로 과거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죠. 과거에 비해서 그 나이 때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규칙들이나 사회적 통념은 완전히 깨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길고 오래 사는 사회가 되면서 인생에는 나이 외에 수많은 변수들이 그것도 너무나 많아졌거든요. 20대여도 40대 같은 사람이 있고 50대여도 예전의 전형적인 50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20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무엇이 맞고 무엇은 틀렸다라고 보는 순간 그만큼의 다양한 사람들을 보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기 쉽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성숙하지 못하고 무언가 저 사람은 부적절하다 표현하기 위해서
나이값 못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즉 나이가 성숙과 미성숙을 나누는 기준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은 전혀 다른 근거를 사용합니다. 성숙한 삶은 자기 성격에 맞는 장점을 보여주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미성숙한 삶은요, 자기 성격이나 타고난 기질에 기초한 단점만 보여주고 사는 그런 사람과 그런 삶에 표현되는 거죠. 결국 나 자신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타고난 나의 기질 그리고 성격에 근거한 많은 장점들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사느냐, 바로 그 점이 성숙과 미성숙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값을 한다라고 하면요, 모든 23살 혹은 모든 52살 기타 등등 이런 같은 나이대에는 다 비슷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한 사회와 한 집단이 가장 적응력이 떨어지고 위험해지는 게 어떤 때일까요? 바로 다양성이 사라질 때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집단은 살아남기 위해, 더 나아지기 위해 세대 내의 편차가 자연스럽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적응력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대 내의 편차가 이렇게 다양하게 커지니 이제 나이는 중요하지만 유일한 판단의 잣대가 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편차, 같은 나이라도 훨씬 더 어마어마한 다양성들이 앞으로 발생할 거고요. 그 다양성을 서로 인정해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한 생존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왜 인간은 같은 부모 밑에서 나온 형제 자매의 성격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날까요? 바로 인간은 다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추리의 출발입니다. 다산하지 않는다는 건 개체수가 적다는 거죠. 그렇게 개체수가 적을수록 변화하는 환경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상이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자손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습니다. 그리고 또 전대미문의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 추이를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일치 단결해서 이 문제를 이겨나가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적은 인구에 많은 다양성을 부여해서 더 강한 적응력을 가지는 게 정답일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다양성입니다. 그러니 같은 나이에도 우리 나이는 이렇게 많이 다양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그런 삶의 관점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바로 MBTI. 트렌드 모니터 2022에서 지난해 말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당신은 MBTI를 신뢰하십니까? 조사 응답자 중에 무려 75% 이상이 MBTI를 신뢰한다고 답하셨죠. 또 80%가 넘는 분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답변하셨어요. 이 조사가 보여주는 건 한마디로 MBTI를 강하게 믿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알려진 MBTI 형태를 가진 그 결과를 가진 분들을 만나면 친해지기 꺼려진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게다가 이젠 이력서나 면접에서도 MBTI를 묻는 회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에 불이익이 올까봐 자신의 MBTI를 속여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MBTI를 무한 신뢰하고 심지어는 좀 과하게 몰입하고 있는 걸까요? MBTI가 궁금한 당신의 심리,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MBTI가 유행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1992년도에 저는 처음으로 MBTI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만 해도 MBTI는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이나 열풍이 불진 않았거든요. 몇 명의 관련 분야 혹은 관련 학과 전공 학생들이 알고 있는 정도였어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 MBTI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MBTI 자체가 일종의 게임적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TI가 게임이라고? 아니, 어디가? 자, 게임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풍선을 맞췄는데요, 결과는 스코어로 나오죠. 내가 망치를 때렸는데 결과는 랭킹으로 나와요. 게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나는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아웃풋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결과가 나올 때, 즉 다른 감각 양식으로 변환시켜서 혹은 변환돼서 그 결과가 나올 때 그것에 굉장히 열중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나에 대한 답을 했어요. 그런데 질문에 대한 결과는 알파벳의 조합으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그리고 내 성향은 몇 %라고 퍼센테이지까지 알려주죠. 정말 게임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다가 우리가 MBTI에 열광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아를 찾기가 점점 어려운 사회라 그래요. 우리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SNS 등을 통해서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사회에서 나를 포함해서 누군가를 가장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체로도 맞고 틀리기를 떠나서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원래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쏟아서 오랜 시간을 써서 관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생략되고 그런 노력 없이 단 몇 마디로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간편법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 자체로 흥미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심리학자들도 MBTI를 꽤나 열심히 혹은 집중을 해서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대략 20년 전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 MBTI를 활용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MBTI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과정과 이유로 온 걸까요? 19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융조차도요, 완전히 외향적인 인간과 완전히 내향적인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구상에 사는 그 수많은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16개의 유형으로 분류한다는 건 사실 그 자체가 좀 지나친 일반화죠. 그리고 이 검사는 애초에 심리학자들이 만든 검사가 아닙니다. 이 검사가 정확하고 타당한 측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검사가 아니라 홈스 클루니를 하고 있던 브릭스와 딸 마이어스가 인간의 성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검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임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즉 어머니가 딸을 위해 세상엔 이렇게 최소한 여러 가지 사람이 최소한 16가지는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싶었던 거죠. MBTI의 이 M과 B도 이것을 만든 엄마와 딸의 이름을 딴 거죠. 물론 심리학자가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좋은 검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검사를 할 때는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신뢰도는 어떤 사람이 여러 번 검사를 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해도 그때의 기분 혹은 그 당시의 기상 상태 등과 상관없이 달라지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의 머리 둘레 같은 겁니다. 오늘 재든 내일 재든 저의 머리 둘레는 상당히 안정적이겠죠. 그렇다면 저의 머리 둘레는 꽤 신뢰로운 측정치가 됩니다. 하지만 타당도는 좀 다른 문제죠. 어떤 검사로 도출되는 추론의 적절성과 정확성을 평가한다. 그 검사가 목적으로 하는 걸 제대로 측정하고 있느냐의 이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의 머리 둘레는 꽤 신뢰로운 측정치일 겁니다. 하지만 저의 머리 둘레로 지능의 정도, 즉 지능 지수를 판단한다고 하면 타당도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 MBTI 한번 적용해 볼까요? MBTI는 가벼운 테스트인데 그걸로 사람의 많은 부분을 판단한다? 그렇다면 타당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MBTI 자체가 엉망진창이거나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검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MBTI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면, 심지어 미래를 보려고 하는 검사가 된다면 그건 타당도 차원에서 아주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MBTI는 실제 내가 전날 혹은 근래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문항들이에요. 실제로 저는 1992년에 MBTI를 처음 받았을 때 ISTJ로 나옵니다. 왜 그랬나 봤더니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인데 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집중하고 형들 말을 잘 들어가면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2010년경 한번 MBTI 검사를 스스로 해봤더니 굉장히 E가 강한 걸로 나옵니다. 제가 그때 신임 조교수 시절을 벗어나서 뭔가 좀 말을 많이 하던 부교수 시절로 들어갔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ISTJ 1992년, 2010년 ENTP 봤더니 직전의 상황, 직전의 몇 달 혹은 최근 몇 년에 어떤 사회적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MBTI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사회적 모습으로 주로 살았는가, 그걸 보는 검사로 생각하면 더 정확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 혹은 심지어 미래를 예측하는 검사라고 오용을 하시냐는 거예요. MBTI는 나쁜 검사라기보다는 오남용되고 있는 검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약을 눈에 넣으면 좋은 약이죠. 하지만 안약을 감기약으로 복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게다가 인터넷에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하고 계신 MBTI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정확한 문장을 혹은 정확한 문항을 사용하지도 않고 많은 문항들이 생략된 버전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MBTI를 통해서 결국 궁금해하는 건 그들, 타인 혹은 나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요, MBTI보다 사실은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많이 해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알고 싶다는 마음이 뭐 좋아해?
뭘 싫어해? 라는 걸 계속해서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 그런 마음 속에서 MBTI를 우리로 하여금 집어들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알고 싶다면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겠죠. 그게 바로 뭘까요? 일기를 쓰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뭘 느꼈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손톱깎이 같이 아주 작은 특정한 목적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단순한 무생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새 휴대전화, 새 자동차를 사도 익숙해지고 제대로 아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그걸 단 한마디 나의 MBTI 유형으로 판단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래 봐야 된다는 거죠. 일기도 하루 이틀 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몇 년, 몇십 년을 썼을 때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죠. 마치 이순신 장군께서 난중일기를 남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조금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처럼요. 남이나 나를 알고 싶다는 욕구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욕구는 분명히 존중받아야 될 욕구입니다. 하지만 그걸 최대한 값싸게 풀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방법까지 존중받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만나다 보니 사람을 빠르고 쉽게 파악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혹은 그런 유혹감을 느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값싸고 빠른 음식에 익숙해지면 비싸고 정성 들인 음식에 큰 흥미를 못 느끼거나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미 쉽고 빠르게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으니까요. 오래 정성을 들인다, 즉 그런 일에 쓰는 시간이 아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너무 쉽게 한다, 어떤 일을 너무 쉽게 알아간다라는 건 노력하지 않는 안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파악한다. 이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한두 마디 나눠보고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앞으로도 누군가를 알게 될 때 긴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MBTI를 듣는 순간 스스로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 성향은 이래 하고 머리에 콱 박히니까요. 최근 뉴스를 통해서 면접이나 소개팅을 할 때 자기의 MBTI를 속인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외향적인 것을 좋아하니까 자신의 내향적인 성향이라고 평가된 MBTI, 즉 I 성향이라는 걸 감춘다는 거예요. 면접에서 그런 걸 묻는 건 외향적인 사람이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겠죠.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혹은 모든 보직에서 사회적으로 왕성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내향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요. 집중력이 뛰어나고 깊은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향의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일이 더 적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굉장히 미묘하고 살짝만 잘못 흘러가도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흔히 선을 넘는다라고 하죠. 그때 그 선을 넘을 가능성은 외향적인 사람이 높을까요? 내향적인 사람이 높을까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당연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훌륭한 리더들 중에 내향적으로 알려진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다양한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어느 한쪽만 좋다라고 본다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 있는 생각이겠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성향의 사람이 좋을지 생각을 훨씬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 인간은 내향, 외향, 감각, 지각, 직관, 이성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엔 너무 복잡하고도 미묘한 경이로운 생명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성향을 파악하고 장점을 살리며 단점을 보완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답이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답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BTI 하지 마세요. MBTI 진짜 나빠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라는 엄청난 우주를 이걸로 판단하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마시라는 거죠.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대답 해보신 적 꽤 있으시죠? 아무거나.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 영화 뭐 볼래? 여행지는 이번에 강원도가 좋을까? 제주도가 좋을까? 아무데나. 사실 우리는 이런 답변 너무 익숙한 경우들 꽤 있죠.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술집 메뉴에 아무거나가 있겠습니까? 아무거나라는 말을 남발하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건 뭘까요? 그런데 이런 답변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만 익숙하다는 것 알고 계신지요? 대체 우리는 왜 이 아무거나라는 말을 할까요? 정말 아무거나 괜찮아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걸까요? 아무거나라는 말 속에 숨은 한국인의 심리,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한국인들의 말하는 습관 중에 바로 이게 있죠. 뭘 물어봤을 때 아무거나 라고 답하는 경우요. 저도 anything, everything
이렇게 미국 유학 시절에 대답했다가 상대방을 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아무거나라는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게 없으면 좋은 거라고 하는 착각 때문이라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대답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무거나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떤 상황에 특별한 자기만의 규칙 혹은 자기만의 원칙,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야 된다 혹은 이런 데는 꼭 어디 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의 평상시에 안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달 후에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볼까요? 한 달 후에 여행을 가자, 가족여행을 가자,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 후에 어디를 가면 좋겠냐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데나 어딜 가도 좋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즐거운 일에 대한 상상을 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대부분 미래에 일어날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그것도 구체적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못 벌면 가시방석 같은 데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 안 나오는 자동차를 타야 되며, 추운 날씨에도 밖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감을 총동원한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운 걸 하려고 할 때는 그걸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성향이 특히 한국에서는 강해졌을까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오랜 시간을 거쳐오면서 나쁜 걸 막아내고 다음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막아내는데 굉장히 충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화이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그러니 문화적 특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거나라는 말을 남발하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건 뭘까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돼지갈비 맛있을 것 같지 않니? 그러니까 돼지갈비 콜? 이렇게 먹은 돼지갈비는 진짜 1년 후에도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그 말을 했던 사람, 그 만남의 장소, 상황도 상당 부분 기억나죠. 야, 그때 우리 돼지갈비 먹었을 때 말이야.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 아무거나 먹자, 이렇게 말하고 간 돼지갈비집은 기억이 날래야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라고 하는 것이 남발되기 시작하면은 미래에 내가 그 사람과 얘기할 수 있는 추억거리도 상당 부분 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무엇인가를 먹고 똑같은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그런 수많은 식사 자리들을 우리는 기억하기가 도통 쉽지 않습니다. 회사 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회사 생활에서 아무거나는 아무 의견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을래요?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모른다는 얘기하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 아무거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정말 아무거나라는 대답을 할 때는요, 많은 경우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은 늘 잘 모른다고 한다고 기억하거나 그 사람의 의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뭐 잘 모르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달가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거나라는 대답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사용하면 정말 매번 큰일 나는 걸까요? 사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아무거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신경 쓰기 때문이고 은연중에 배려하고 싶기 때문이죠.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내 의견에 신경 쓰게 될까 봐 그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쓴다고 하는 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바로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고쳐야 하는 문화일까요? 아니면 인정해야 할 문화일까요? 사실 이건 매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거나가 오히려 더 절묘하게 좋은 대답인 경우가 혹은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거나라고 하는 대답 자체가 무조건 나쁜 대답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저녁을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제가 하는 대답 중에 네,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이건 꽤 괜찮은 대답이 될 겁니다. 뭐 드실래요? 라는 질문에 무조건 회 먹죠? 이것보다는 아무거나가 좋다는 말이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거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의견을 잘 말하면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적절한 답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값 비싸고 양 적은 음식만 빼놓고는 전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하나는 분명히 말하고 아무거나를 붙이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 것 그 하나를 먼저 말하고 그 외에는 아무거나 다 좋다라고 말하는 것, 이 정도면 상당히 균형감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한테 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저는 빨간 거 외에는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벌써 두 개의 단서를 서로가 주고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아무거나 라고 얘기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지만 단서를 하나씩 전제 조건으로 만들며 이렇게 상대방에게 주는 슬기로운 아무거나는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질문은 한 상대방을 배려해주면서도 그 사람의 대답에 성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질문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주도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생활에서 적절하게 아무거나를 말하고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아무거나 좋아요, 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아무거나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솔직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에는 제가 의견을 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내 의견은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말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다라는 걸 어필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뭘 잘 몰라, 이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건 상당 부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내가 보기엔 정말 다 좋은 것 같아서 아무거나 괜찮을 것 같다, 이럴 때는요, 다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답을 좀 길게 해야 됩니다. A는 이래서 좋고 B는 이래서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꽤 괜찮은 대답이 됩니다. 다 좋습니다, 아무거나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나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보여주면서 다 좋다 혹은 아무거나 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같은 아무거나라고 해도 내 의견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있는 아무거나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저 아무 생각 없는 아무거나에서 분명한 생각이 있는 아무거나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한번 옮겨보면 어떨까요? 회사 사는 우리에게는 설득이 그 무엇보다도 특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설득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예민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할 수 있을까요? 설득을 잘하고 싶으시다면 꼭 고려하셔야 되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인들만의 설득의 심리학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대한민국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설득의 말하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자, 여러분, 설득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분들께서는 토론, 그런 게 설득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토론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설득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득이라는 것이 토론할 때만 필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은 설득을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회의 때 동료와 상사를 설득하기도 하고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친구와 만나서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설득할 때도 있죠. 그렇게 따지면 설득은 사실 우리 삶에서 굉장히, 가장 필요한 요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죽하면 심리학자들끼리 사석에서 인생의 반은 결정이고 나머지 반은 그 결정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협상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니까요. 남을 설득하기 위한 협상은 정말 크고 작은 과정이 늘 24시간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설득이 그 무엇보다도 특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설득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예민하기 때문이죠. 한국인이 설득에 정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로버트 차일딩이 그 유명한 책 설득의 심리학이 있죠. 전 세계에서 인구 10만 명당 판매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정말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관심 많은 설득하는 말하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상대방이 강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티 안 나고 원숙하게 말이죠. 오늘 대한민국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설득의 말하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소망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심리학에서 이런 연구는 이미 정말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준 심리학적 팁들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득은 오전에 하는 것이 좋다. 왜일까요? 인간의 체력과 정신력은 아무리 연구해봐도 같은 건전지로부터 나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같은 곳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몸의 상태가 인간의 생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체력이 좋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사고로 일하고 업무 보며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설득의 자리에 대입해보면 간단합니다. 체력이 좋은 상태의 사람이 가장 설득을 잘한다는 얘기죠. 체력이 좋지 못한 상태의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스스로가 매우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사람은 설득하기도 설득받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진행했던 심리 연구 결과가 그 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스탠퍼드 대학의 조너선 리버브 교수 연구진은 이스라엘의 교도소에서 하루 동안 진행되었던 가석방 심사의 결과를 분석합니다. 그 결과 심사를 맡은 판사님들에게서 동일한 패턴, 아주 의미 있는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이분들은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심사한 죄수들을 다른 시간대보다 월등히 높은 확률로 많이 석방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판사님들의 체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심사를 시작한 오전 9시와 10시 사이, 그리고 점심 식사 직후인 오후 1시와 2시 사이에 이분들은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그리고 높은 집중력으로 심사에 임했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대방의 상태, 그 중에서도 몸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미팅은 상대가 대체적으로 체력이 충만한 오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상태만큼이나 미팅을 하고 있는 혹은 설득을 하고 있는 나의 몸 상태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 나와 상대방 모두 충분히 잠을 잘 자고 그리고 에너지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오전이 설득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설득에도 적당한 온도가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제품을 잘 파는 판매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고객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그 물건을 만져보게 한다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는 결정을 할 때 촉감, 온도 등과 같은 직관에 의해서 혹은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설득도 당연히 마찬가지가 되겠죠. 실제로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만드는 수입차 딜러 한 분은 매장에 출근하자마자 다른 동료들이 커피 마시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특히 추운 겨울날일수록 헤어드라이기로 시승차의 손잡이를 잘 데운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은 그 시승차를 타기 위해서 운전석의 손잡이를 잡을 때 마치 사람의 손을 잡는 것 정도의 따뜻한 온기를 느낍니다. 바로 고객과의 접촉 지점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서 설득을 이뤄내기 위한 아주 작은 하지만 강한 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심리학자 M.R. 커닝햄 교수는 연구를 통해 설득이 잘 되는 때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름에는 실온이 높아질수록 초조해하는 경향을 보이고 주위 사람에 대한 적개심 혹은 반감이 실제로 1.5배 정도 상승했다는 데이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반대로 그 실온이 낮아질 때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적당한 온도를 느낄 때 설득은 더 잘 될까요?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온도에 의해서 나의 생존 여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제대로 보온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동사합니다. 온도가 높은데 밖에서 일하면 그 사람은 열사병에 걸려 사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먹는 것 다음으로 생존과 직결된 것은 늘 온도입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더워서 혹은 추워서 죽을 수 있는 환경에 그렇게 매번 노출되는 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진화적으로 여전히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쾌적한 온도는 좋은 설득을 위해서 아주 강한 무의식적 설득의 사전 세팅 장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온도의 변화만으로도 이렇게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회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온도와 팁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대기 중의 온도만 온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운 여름날 회의하기 전에 사람들의 손에 쥐게 만드는 아이스 커피 한 잔,
혹은 다소 추운 회의실에 들어가서 설득을 할 때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이런 것들이 상대방의 손 통해서 바로 뇌에 전달되는 나를 위해 유리한 온도 감각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세 번째, 설득하지 말고 조언을 구하라. 우리가 설득할 때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대놓고 직접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에게 충고를 구하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충고하죠. 가깝지 않은 사람에겐 결코 충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역으로 말하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충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과 내가 가깝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설득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조언을 구하는 형식의 대화를 진행하는 건 설득에 더없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상사에게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거는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와달라는 사람, 조언해달라는 사람들을 결코 지나치지 않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과 가까워진다는 거, 우리가 한 번쯤은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용해 볼 만한 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설득을 잘하고 싶으시다면 꼭 고려하셔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인들만의 설득의 심리학이 있기 때문이죠. 나를 중요시하는 서양과 달리 우리 한국은 우리나라, 우리 집 이렇게 얘기하죠. 무남동녀 외동딸도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우리의 문화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나라는 자아보다 우리라는 자아를 훨씬 더 선호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문화를 관계주의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주의는 사실 외국의 경우에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하고도 아주 특별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그리고 특별한 문화를 지닌 우리 한국인을 설득할 때는 그 사람과 관계된 인물을 통한 사전 설계 과정, 즉 간접 화법이 상당히 힘을 많이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와 이제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딸과 소통하려면 딸의 관계인인 친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은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걘 왜 그러니? 걔는 왜 그렇게 형편없이 행동하니? 내 딸의 친구를 욕하거나 아니면 흉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친구 되게 멋지던데, 나의 딸의 친구의 훌륭한 점을 한번 얘기해 준다면 나의 관계를 존중해 주는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얘기에도 귀 기울여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나의 설득이 유리할 수 있도록 설득 전에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인들에게 유난히 많이 적용되는 특징이죠. 바로 용건 없는데도 안부 물어주기. 이렇게 조건이 없이 안부를 통한 사전관계 형성이 좋은 설득, 선한 설득, 심지어는 강한 설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관계주의가 설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니까요. 그리고 그 우리라는 자아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유대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으로 소통을 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설득에 유리한 심리적인 팁들 좀 알 것 같으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설득하는 말하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고요? 바로 설득은 기본적으로 기술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설득을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순간 반드시 내가 도달하게 되는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기술로 상대방을 속이는 기만. 바로 이 기만이라고 하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설득에 가야 되는 방향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만이 아니라 당신과 나 모두 이득 봅시다. 윈윈 하자. 이게 최고의 설득이거든요. 이 생각이 없으면 설득은 반드시 기만을 통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내 것을 더 많이 취하는 일종의 변칙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하게 되면 기술은 승패의 개념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긴다는 개념이 자꾸 생겨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이걸 꼭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한 번의 설득으로 그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기만해도 나한테 위험한 순간은 오지 않겠죠.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이 결코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설득해서 나는 이익을 많이 보고 그 사람은 이익이 거의 없거나 손해를 봤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한번 설득의 기회를 만들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나
아니면 성공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들이 한 장씩의 그림과 상황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설득을 못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잘 설득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긴 그림을 보기 때문이죠. 큰 그림이라기보다는 긴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다라는 건 여러 번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 설득은 그림 한 장이 아니라 긴 영화라는 겁니다. 윈윈을 해야 상대방이 나에게 다시 한번 또 설득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꼭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죠. 설득은 승패가 아닙니다. 공존의 기술이죠. 설득을 수익의 게임으로 본다는 건 가장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이 설득을 통해서 공존하자라는 생각으로 설득에 임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공존하기 싫은 사람한텐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설득하지 않고 단절하시는 게 그 이후에 더 나쁜 사례들을 만들지 않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친구 혹은 직장 동료에게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야죠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부재중 전화가 찍힌 걸 봤을 땐 어떻게 하시나요? 거기에 더해 전화를 달라는 문자까지 남겨져 있다면요. 당연히 전화를 건 사람에게 연락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당연한 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있지 않으면 전화도 카톡도 메신저도 답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습관적으로 연락을 안 하는 잠수 타는 사람들. 부재중 전화를 보고 옆에 있는 내가 연락해줘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친구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하면 자기가 다시 연락할 거야. 이게 친구 관계일 때도 이해가 안 가는데 더 이해가 안 갈 때는 바로 업무를 할 때라는 겁니다. 왜? 남의 연락을 안 받고 피드백을 안 하는 걸까요?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한 연락 안 되는 그 사람의 심리.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락 두절, 잠수 타는 그 사람의 심리는 대체 뭘까요? 우리가 잠수 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먼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연락이 정말 안 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바로 너무 바쁜 사람, 상황이 너무 힘든 사람. 그런 상황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연락이 잘 안 되더라도 잠수 탄다고 답답해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를 답답하고 때론 화까지 나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SNS는 하루에 몇 개씩 올라와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연락만 안 받는 사람, 이른바 프로 잠수러. 이 사람들의 심리는 대체 뭘까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일 때 이런 경우가 자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외향적이지 않은 사람일 때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집에 가면 실제로 잠수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사회적 자원이 다 소진된 분들이에요. 즉, 더 이상 타인을 위해 말이든 생각이든 쓸 기력이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연락이 잘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약간의 불편함도 못 견디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편한 건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전화를 받는 것 자체를 약간이라도 불편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전화를 안 받고 싶어. 이 사람하고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싶어. 이런 모든 게 그 사람한테는 불편하니까 전화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약간의 불편함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은 심리적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자체를 회피해버리는 경우가 많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형이 더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 과장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일상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해요. 누구나 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일상들은 있습니다. 자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안 좋은 처지에 있을 때죠.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늘 과장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즐겁고 신나지 않으면 혹은 아주 생산적이거나 좋은 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 안 좋은 상태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일 없는 일상이 평온한 상태죠.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그 상태가 나쁜 상태라는 거예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일수록 연락이라는 창구 자체를 차단해버린 채로 아주 걸러진 정보만 전해줄 수 있는 SNS 등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감정의 과장됨이 많은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락이 잘 안 되고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을 안 하고 잠수를 자주 타는 프로 잠수러들이지만 그 이유는 다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연락이 안 된 이후의 태도입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사이라면 결국 언젠간 다시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만났을 때 자신이 연락이 잘 되지 않았던 걸 미안해하거나 혹은 자기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이 없다면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내가 생각한 것만큼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만약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혹은 내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나에게 리액션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리액션은 아주 본능적이고 습관적이라는 점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얘기했죠. Fear is a reaction, courage is a decision. 불안과 공포는 반응이다. 무슨 뜻일까요? 불안과 공포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courage is a decision. 용기는 결정이다. 누구나 다 불안하지만 용기를 내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용기를 내겠다는 결정을 한 거란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내 전화나 내 연락에 리액션하지 않는 것, 여기에 한번 대비시켜보면 어떨까요? 내 전화에 꼭 리액션을 하거나 아니거나 하는 건 그냥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디시전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 전화를 안 받는다면 그게 너의 디시전, 즉 너의 결정이니?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안 받고 싶은 거야? 라고 묻는 것과 너는 앞으로 내 전화를 안 받기로 결정한 거지? 라고 물어보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거죠. 내 전화 안 받고 싶은 거야? 라고 물으시면 안 받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망갈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자의 방식으로 물어보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내 전화를 안 받기로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나랑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에 그 잠수 탔던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싶다면 내 전화를 안 받기로 결정했다고 답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좀 더 상대방에게 책임을 많이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대화가 좋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내 전화를 받을 때 본인의 본능적인 반응으로만 안 받기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업무 관계에서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는 나의 감정을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꽤 많이 지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업무 관계에서 이렇게 잠수를 타는 사람들은 귀찮게 했지만 먼저 연락을 한 구체적인 이유를 많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즉, 양적인 측면에도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 관계에서 잠수를 잘 타는 사람들은 잠깐 일 때문에 만나시죠. 혹은 문서 정리상의 이유로 잠시 통화 괜찮을까요? 라는 평범한 말로는 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협업 내용에 대해서 상의해서 오늘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당신의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 통화가 필요하네요. 와 같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이 통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연락을 받고 다시 회신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혹은 순간적으로는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지만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그렇거나 그리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건 문제가 좀 더 골치 아프겠죠.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나의 감정도 넣어야 됩니다. 여기서 감정을 넣는다는 건 불만을 표시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적인 어려움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애를 먹어서 좀 힘듭니다 라던가 제가 좀 곤란합니다 이런 말들 말이죠. 그 사람이 최소한 상종 못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내 감정의 상태까지 살짝 담아서 연락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내 감정 상태에 대한 얘기를 포함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 얘기로만 연락을 취하면 필요하면 또 하겠지. 자기가 필요하면 다른 루트로도 어떻게든 연락해 오겠지 라고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경우가 있죠. 너는 아직 곤란하지 않잖아. 너 아직 힘들지 않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연락을 취하는 수고를 하지 않을 일종의 심리적 퇴로를 만들어 놓기 쉽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욱하게 만드는 건 긴급함을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긴급하다는 건 내 상태가 아니잖아요. 일의 상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긴급하다라는 걸 강조하면 나에게 비난의 화살이나 아니면 내가 의리니까 나를 불리하게 만드는 말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이 급한 게 아니라 내가 어렵다라는 말을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포함시켜서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집에만 가면 어떤 연락도 받고 싶지 않은 프로 잠수러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스스로도 불편하거나 남들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쥔 순간부터 집에 들어와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한다는 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스마트폰은 실제로 24시간 내내 우리를 언제든지 부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족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족쇄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스마트폰을 버리고 끄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더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의 사회적 자원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나의 잠수 타는 모습을 나도 싫어한다면 조금이라도 그리고 이걸 개선하려면 사람을 덜 만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지쳐서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전화도 받지 않고 어떤 연락에도 회신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밖에서 사회적 자원을 내가 가진 사회적 자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소모했다. 다시 말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이만큼 먹으면 엄청 배부르고 혹은 많이 힘들 정도로 배부르겠다 싶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처럼 사람을 만날 때도 나의 사회적 한계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 없이 놀고 들어가거나 질리도록 사람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오는 전화를 못 받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받아야 되는 전화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느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한 사회적 에너지를 약간은 남겨놓고 집에 들어가셔야 최소한 나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잠수는 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잠수를 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 그걸 고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내가 잠수를 안 탔다는 걸 나도 알리고 상대방에게도 알려야 됩니다. 정말 전화 받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로 내가 지금은 좀 많이 피곤하니까 그래서 좀 자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는 정도는 알려야 합니다. 그걸 상대방을 위한 배려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좀 힘드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라는 정도로 알려주게 되면 나로 하여금 나중에 그 사람에게 연락을 더 잘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전화 받기 힘들 때는 슬쩍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나중이 아니라 내일 오후 5시 전후로 전화할게 라고 정확하게 정해놓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에게서는 섭섭함을 줄여주는 거고요. 나에게는 실제로 내일 전화할 행동을 훨씬 더 잘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양쪽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이자 배려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나에게 부담되는 주제일 때,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주제를 얘기해야 될 때죠.
사실 나에게는 부담이 없는 주제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프로 잠수러 혹은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 이러고 우리가 낙인 찍거나 섭섭해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기 전에 한 번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생각엔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는 꽤 불편한 대화를 혹은 그런 주제를 일상적으로 꺼내고 있지 않은가를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나기도 전에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 확 나빠지는 그런 행동이 하나 있죠. 바로 지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회사에 매번 5분씩 늦는 직장 동료, 15년째 매번 늦고 있는 친구, 주변에 상습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시간을 못 지키는 지인들이 한두 분씩은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분만 일찍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늦고 또 미안해하고 그리고 또 늦고 매번 이렇게 꼭 늦는 상습 지각러의 그 심리는 대체 뭘까요? 그 이해 안 되는 타인의 심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번 늦는 사람들의 심리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 전문지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지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워싱턴 대학 연구진의 논문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요, 실험 참가자에게 퍼즐이나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훑어보는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쉬운 일들을 미션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제한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확인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이른바 미래 계획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제한 시간을 잘 지켜서 수행하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자, 미래 계획 기억력이란 건 뭘까요? 바로 미래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기억으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어 라고 하는 것만 기억이 아니라 친구랑 만나기로 한 약속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억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12시에 마트에 가야 돼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기억도 분명히 우리의 기억 체계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늦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기억력이 뛰어나지 않고 그 순서를 지키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구가 될 정도로 전 세계에서도 왜 약속에 늦을까 하고 타인의 심리를 궁금해한다는 그런 얘기죠. 자, 주변에 매번 늦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도 몇 가지의 부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번 정확하게 5분에서 15분씩 늦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매번 늦는데 그 편차도 종잡을 수 없이 다양하게 늦는 사람들이죠. 먼저 첫 번째, 5에서 15분 정도씩 나름대로 정확하게 늦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매번 정확하게 그 시간만큼만 늦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설정해 놓은 시간의 범위에서 언제 도착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늦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에 관련된 약속을 판단할 때 범위라는 것을 설정을 합니다. 만약에 3시에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 장소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1시 반에서 2시에는 출발을 해야 안 늦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매번 정해진 시간만큼 늦는 사람들은 늘 그 1시 반과 2시라는 범위에 2시에 거의 임박해서, 즉 마지막에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할 때 늘 닥쳐서, 그것도 그 신호의 맨 마지막에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라면을 끓일 때 몇 분 끓이세요? 보통 3분이 그 지점이다 라고 하면 그 3분을 정확하게 초까지 맞추기 위해서 스톱워치로 재는 경우는 없죠. 지금이 15분이니까 18분까지 끓여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차 범위가 발생하죠. 그런데 저 사람이 한 음식은 맛있어 라는 경우에는요, 요리 시간을 정확하게 칼같이 지켜서라기보다는 그 음식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서 슬쩍 면도 들어보고 어느 정도 익었나 한번 잠깐 맛을 보기도 한다는 거죠. 약속이라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시간의 범위 내에 있는지 그 지점에 대한 시간도 체크하는 분들은 잘 안 늦는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체크는 안 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늦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을 늦는 사람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가기 전까지 또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시 반에 나가야 되는데 1시 반까지 뭘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을 지키러 이동하니 그 중간에 움직일 수 있는 준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딱 맞게 짜놓은 사람들이 약속에 일정하게 늦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일정과 일정 사이에는 일종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동할 물리적 시간 외에도 심리적으로도 이동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끝내고 바로 그 다음에 전혀 다른 걸 한다? 그건 잘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들이 쌓여서 생기는 게 바로 매번 정해진 시간만큼 늦는 사람들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더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죠. 매번 늦는데 그 늦는 시간의 편차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 왜 이럴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미래 기억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아예 없는 분들도 가끔 있죠. 이런 분들은 집중하면 다른 게 안 보이는 분들인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시간 약속이라는 건 보통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와 함께 그 약속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잊는다? 그렇다면 자기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만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개인적 성향과 상태를 떠나서 약속에 매번 늦는 사람들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 약속이나 모임이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데 어떻게 기억하고 시간을 맞춰가겠어요. 그리고 그 모임이 재미있고 좋더라도 놀기 위한 거다 하는 경우, 이렇게 조금 늦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모임의 사람들과 가깝기 때문에 욕먹거나 비난받는 게 두렵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번 늦는다는 건 그 사람의 무의식 어딘가에서 늦어도 되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과학적인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만 우리가 살면서 체감하는 지각하는 사람의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이 더 늦는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학교 앞에 사는 친구나 회사 근처에 사는 직원이 매번 늦는 경우 많이 보셨죠.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이동하는 거리든 그에 필요한 시간이든 매번 최단 시간을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그 10분이 바로 지금까지의 수백 번의 등교나 출근 시간 동안 가장 빠른 시간이었는데 이걸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낙관적 오류라고 하죠. 바로 그 최소 시간, 최단 거리, 그런 시간만 늘 일어날 거라고 하는 낙관성의 오류인 겁니다. 낙관적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과 낙관적인 거는 좀 다르죠.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건요,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을 내가 노력해서 잘 관리하면 좋게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낙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잘못된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학교든 직장이든 거리가 가까운 만큼 부정적 변수가 끼어들 여지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낙관적 오류를 보이기도 쉽기 때문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더 늦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운 학교, 가까운 회사로 등교하고 출근하시는 분들은 가장 진땀 날 정도로 오래 걸렸던 시간들을 한 번쯤 써붙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 해서 이해 안 가는 타인들에게 대처하고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늘 늦는 사람들한텐 그런 사람들이 이래서 늦는구나 이해하는 것까지는, 그리고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그걸 바꾸고 개선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늦는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약속에 늦기 때문에 인간관계 자체를 끊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 친구들과 여전히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기대나 평가를 할 때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약속에 매번 늦는 사람 간에 확실한 경계선은 분명히 생깁니다. 사업적으로도요, 약속에 늦는 사람과는 중요한 거래를 잘 하지 않는 건 아주 잘 관찰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미래를 논의하거나 중요한 일은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긍정심리학의 저자 마틴 셀리그만이 최근 호모 프로스펙투스에 관련된 책을 썼죠. 여기서 프로스펙투스는 조망한다, 미래를 얘기한다라는 뜻으로 붙여진 겁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느냐가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 우리 앞으로는 뭘 하자. 야, 우리 나중에 은퇴하면 이거 꼭 같이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헤어질 연인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매번 늦는 사람들과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 주변 사람들이 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전망을 만든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매번 늦는 분들이라면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늦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살면서 어떻게 모든 약속에 한 번도 늦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렇게 늦었을 때 꼭 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지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사전에 미리 알려주시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매번 지각해서 화가 나는 건요, 그 사람이 이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미리 연락을 한다는 건 이 약속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늦는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동입니다. 사실 매번 지각하는 것보다 더 짜증나는 건 사과 안 하는 경우잖아요. 늦었는데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늦어서 미안해 라고 하면서 메뉴판부터 펼쳐보는 그런 선배를 봤을 때 기분이 2배로 상하더군요. 왜? 진심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도 진심 아니었을 겁니다. 사정이 있어 늦었을 경우에는 진심으로 상대방을 보고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약속에 계속 늦었다면 다음번 만나면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저도 자주 써먹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6시가 약속입니다. 그러면 저 혼자 완전 일찍 도착해서 메뉴판을 찍어서 친구들한테 보내줍니다. 수저도 미리 이렇게 다 깔아놓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도착할 때마다 오셨습니까, 박 부장님? 하면서 90도로 인사도 합니다. 장난이죠. 하지만 이런 장난스러운 행동에 친구들의 기분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 오늘 일찍 왔으니까 다음엔 내가 20분 면제해줄게. 이런 농담도 흔쾌히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게 실제로 제가 다음에 더 안 늦게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늦는 사람에게 화가 나는 이유는 이 약속 자체를 그 사람이 쉽게 생각한다고 느껴서일 때가 대부분이죠. 그러니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이 모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나는 걸 즐거워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완전 일찍 가시는 그런 재밌는 장난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나한테 친한 친구인데 매번 약속에 늦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시다고요? 그 사람도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듣고 깨달아야 될 한마디가 있죠. 야, 우리 10년은 어떻게 될까? 그럴 때 매번 지각하는 친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그때도 넌 10분씩 늦겠지. 미래에도 전혀 너는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한번 짚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이 자주 지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나의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가볍게 넘기지 말고요. 한번 깊게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